시장 국밥집 딸이 어디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체면을 더럽혀? 서울 강남 초호화 호텔 한복판 환갑 잔치 무대 아래에서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며느리의 뺨을 그대로 후려칩니다. 사흘 밤낮 정성 들여 끓인 꼬리찜 냄비는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고 흰 카펫 위로 흘러내린 사골 국물이를 시어머니의 구두굽이 짓밟으며 지나갑니다. 수백 명 하객이 숨을 죽인 가운데 며느리는 와인을 뒤집어 쓴 채 찢어진 블라우스를 부여잡고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가 부모님의 장부와 고기 조각을 주워 담습니다. 뺨이 부어오른 아내를 보고도 남편은 한심하다는 듯 내뱉습니다.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말대꾸를 했길래 이 사달이 난 거야? 소동 피우지 말고 조용히 나가. 3년을 참았습니다. 생일상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40도 고열의 걸레를 쥐어줘도 옷깃을 찢으며 도둑년이라 불러도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그날 밤 며느리의 전화 한 통에 시어머니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두 무릎을 꿇고 기어간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각에 가장 먼저 깨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 오래된 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국밥집 민간의 원조 1호점이었죠. 가마솥 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뽀얀 수증기가 새벽 어둠 속에서 하얀 꽃처럼 피어올랐고 그 김 속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국자를 저으며 서 있었습니다. 소희였습니다. 29 또래 여자들이 한창 커리어를 쌓거나 주말마다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나이에 소희는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이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갈라진 손톱 사이로 사골 국물에 기름기가 끼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어제 튄 육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소희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냄새가 자신을 지켜주는 갑옷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런데 이 소박한 국밥집 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장 골목 국밥집의 간판 뒤에는 자산 5조 원대 대한민국 최대 외식 기업 진성식품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숨어 있었고 소희는 바로 그 진성식품의 유일한 상속녀였습니다. 소희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가마솥 옆에서 낡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민 회장이 딸을 불렀습니다. 5조 원짜리 기업의 수장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다림질 한 번 안 하면 셔츠에 고무장갑을 끼고 새벽부터 직접 고기를 검수하는 사람. 그게 민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하풍 건설 잔치에 보낼 꼬리 토막찜 고기 아빠가 직접 골랐다. 한번 봐봐. 소희가 다가가자 민 회장이 보자기를 열어 보였습니다. 최고급 한우 꼬리 토막이 빈틈없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사흘 밤낮 정성으로 고아낸 진한 보양 국물이 유리 용기에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이거 본사 납품용보다 더 좋은 고기 아니에요? 당연하지. 우리 딸 시댁에 보내는 건데. 민 회장이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슬쩍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한 가지만 묻자. 너 같은 금지옥엽이 언제까지 국밥집 딸로만 살 거냐? 이제 그만 본사로 들어와라. 소희가 가마솥에 불을 줄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요. 상훈 씨가 내 배경이 아니라 내 진심을 봐주는 사람인지 딱 조금만 더 확인하고 싶어요.
민 회장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3년 전 딸이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할 남자를 찾겠다며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고집을 부렸죠. 그때도 말리지 못했고 지금도 말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민 회장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다만 딱 한 가지만 약속해. 내 진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집안이라면 그때는 단 하루도 참지 말고 당장 때려치워라. 소희가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5조 원짜리 기업을 일군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소희는 그 손이 자신에게 물려준 게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소희의 어머니가 보자기를 꺼내왔습니다. 사흘 밤낮 정성으로 고아낸 보양 꼬리찜을 정갈하게 담아 올리더니 소희에게 건넸죠. 시어머니께서 환갑이시니 건강에 좋은 걸 드려야지. 정성이 통하면 마음도 통하는 법이란다. 소희가 묵직한 보자기를 두 팔에 안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통하겠죠? 그 말 끝에 붙은 물음표가 유난히 가늘게 떨렸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한복판의 초호화 호텔 연회장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풍건설 안주인 오정자의 환갑 파티였죠. 대형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을 쏟아내는 연회장 안에서 오정자는 흰색 드레스를 걸치고 마치 여왕처럼 귀빈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늘 정말 빛이 나세요. 호호, 이 드레스 파리에서 공수한 건데 역시 알아보시네. 오정자의 입꼬리가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녀에게 환갑 파티란 생일잔치가 아니라 자신의 급을 증명하는 전시회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고급 샴페인을 홀짝이며 사모님들과 담소를 나누던 오정자가 불쑥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 상훈이가 건설사 대표인 건 좋은데 며느리 집안이 시장통이라 창피해서 원. 사모님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세상에, 시장이요? 네, 국밥집. 그것도 재래시장에서 국밥을 말아요, 국밥을. 사골 냄새가 옷에 배서 집에 오면 코를 틀어막아야 한다니까요. 오정자가 부채로 코를 가리며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렸고 주변의 사모님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격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오정자가 평생 연마해온 유일한 재주였습니다. 바로 그때 상훈이 하객들 사이에서 와인 잔을 들고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하, 우리 와이프가 시장에서 국밥이나 말다 보니 예의라는 걸 잘 모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객들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섞인 경멸을 상훈은 즐기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내를 낮춤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 남편인지를 과시하는 것, 그것이 상훈의 처세술이었죠.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 아래 소희가 묵직한 냄비를 조심스럽게 안고 나타났습니다. 소희의 옷에서는 사골을 고운 따뜻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그 냄새가 연회장의 향수 바닷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오정자의 콧잔등이 순간 꿈틀거렸습니다. 어디서 이 누린내가. 오정자의 시선이 소희를 발견한 순간 입술이 얇게 일그러졌습니다. 노골적으로 인상을 구기더니 연회장 전체가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죠. 아니, 어디서 이 누린내를 풍기고 오는 거야. 소희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이내 숨을 가다듬고 냄비를 내밀었습니다. 오정자가 소희의 팔을 낚아채듯 잡아 끌어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어디서 개밥 같은 걸 들고 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소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꾹 참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정성껏 준비하신 보양 꼬리찜이에요. 사흘 밤낮 고아서 만든 건데 어머니 건강에 정말 좋으니까 한 번만 드셔보세요. 오정자의 눈이 칼날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누가 너더러 설명하랬어? 어디서 천박하게 음식 냄새를 풍기냐는 거지. 하객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소희에게 쏠렸습니다. 소희의 눈시울이 서서히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고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속눈썹 끝에 맺혔습니다. 그래도 소희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정성을, 그 사흘 밤의 온기를 이렇게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가져온 거예요. 소희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항변을 했을 때 오정자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관심을 보이자 오정자는 오히려 목소리를 한 옥타브 더 높였죠. 이게 어디서 감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오정자의 오른손이 번쩍 치켜 올라갔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그 손등 위에서 섬뜩하게 반짝였고 연회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짝! 그 소리는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웅성거림을 단번에 삼켜버렸습니다. 오정자의 손바닥이 소희의 왼쪽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고 소희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순간이었죠. 그 짧은 순간에 소희의 세계가 통째로 기울어졌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오정자의 고함이 연회장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소희는 뺨에서 번지는 화끈한 통증보다 귀를 찢는 듯한 그 목소리에 먼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품에 안고 있던 묵직한 꼬리찜 냄비가 소희의 팔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냄비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뚜껑이 튕겨나갔고 사흘 밤낮 정성으로 고아낸 보양 육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이 연회장의 붉은 카펫 위에 강처럼 번져나갔고 부모님이 새벽부터 손질한 최고급 한우 꼬리토막들이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소희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쏟아진 고기를 주우려 손을 뻗었을 때 오정자의 구두굽이 먼저 그 고기 위를 밟아버렸습니다. 쓰레기 같은 건 쓰레기통에나 쳐넣지. 왜 이 귀한 자리에 가져와. 오정자가 구두 끝으로 고기를 이리저리 짓밟았습니다. 사흘 밤의 정성이, 부모님의 마음이 한 조각 한 조각 구두굽 아래서 으깨졌습니다. 소희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래도 바닥에 엎드려 고기를 모으려 애썼습니다. 부모님이 손수 골라주신 것이니까 이렇게 버려지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소희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을 때 오정자의 발이 냄비를 걷어찼습니다. 묵직한 쇠냄비가 바닥을 구르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남은 육수가 소희의 무릎 위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했던 국물이 소희의 치마를 적시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지만 소희의 몸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오정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을 집어든 오정자가 소희의 머리 위로 붉은 와인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소희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뺨 위에 5손가락 자국 위를 붉게 물들였고 턱 끝에서 방울져 떨어진 와인이 흰 블라우스 위에 핏자국처럼 번졌습니다. 그 누린내 나는 입 좀 닥쳐라. 오정자가 빈 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회장의 하객 수백 명이 경악한 얼굴로 물러섰지만 오정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놀라지 마세요.
시장에서 배운 버릇 고쳐놓는 거니까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인지 비겁함인지 수백 명의 귀빈들은 저마다 시선을 피하며 침묵했고 그 침묵이 소희의 가슴에 칼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오정자가 소희의 뒷덜미를 움켜쥐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와인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소희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오정자는 그 눈물마저 조롱했습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눈물을 짜? 이런 싸구려 연기는 시장판에서나 해. 소희가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으며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을 때 오정자의 손이 소희의 블라우스 끈을 잡아당기더니 단추를 거칠게 뜯어버렸습니다. 단추가 대리석 바닥 위로 또르르 굴러갔고 소희가 두 팔로 가슴을 감싸 안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다는 것이 온몸에 피를 얼리는 수치심이 되어 소희를 짓눌렀습니다. 오정자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엎어버렸죠. 가방 안에서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시장 상인의 장부 몇 건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오정자가 그 장부들을 구두굽으로 지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종이 쪼가리나 만지는 손으로 우리 집안 문턱을 넘다니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어. 소희가 바닥에 엎드려 장부를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시장 할머니들의 외상장부, 상인들의 애완이 적힌 그 낡은 공책들이었죠. 하지만 소희의 손등 위로 오정자의 구두굽이 내려왔습니다. 날카로운 굽이 살갗을 파고들었고 소희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아들 인생의 오점일 뿐이야. 애초에 들여놓지 말았어야 할 것을. 오정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소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뺨의 통증도 무릎의 멍도 손등의 상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픈 것은 부모님의 정성이 구두 밑에서 지식여지는 소리였고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입을 열려 했지만 오정자가 먼저 돌아서며 연회장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들 보셨죠? 인연이 어른한테 어떻게 대들었는지. 환갑 파티에 시장 음식을 가져와서 내 체면을 깎아놓고 지적하니까 말대꾸를 하고 이게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시장 가정교육의 결과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였지만 오정자는 연회장의 주인이었고 수백 명의 귀빈들은 그 주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혀를 차는 사람, 소희를 동정하면서도 입을 다무는 사람. 그 비겁한 침묵 속에서 소희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와인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고 뺨에는 5손가락의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며 찢어진 블라우스를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소희. 그 모습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잔인함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고 누군가가 사람들을 해치며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너무 급해서 안내 직원이 말릴 새도 없었죠.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로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소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희야? 떨리는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민 회장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는 아버지의 눈에 바닥에 무너져 내린 딸의 처참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민 회장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와인에 젖어 붉게 물든 딸의 얼굴, 뺨 위에 선명하게 찍힌 손자국, 바닥에 흩어진 꼬리찜과 장부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찢어진 옷을 부여잡고 떨고 있는 소희. 아버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가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샹들리에 수천 개의 빛이 한꺼번에 꺼진 것처럼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 회장이 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채 세 걸음도 떼기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정자가 파티를 위해 고용한 사설 경호팀이었죠. 초대받지 않은 분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경호원의 손이 민 회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5조 원짜리 기업의 수장이 사설 경호원에게 밀려나는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 회장의 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딸, 소희야. 소희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따라 연회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바닥에 무너져 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와인에 젖어 붉게 물든 머리카락, 뺨 위에 선명하게 찍힌 5손가락 자국, 찢어진 블라우스를 부여잡고 떨고 있는 딸. 평생 금지옥엽 키운 외동딸의 그 모습에 소희 어머니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목구멍에서 날카로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정자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촌스러운 양복에 유행 지난 핸드백. 노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본 오정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당신들이 이 애를 이따위로 키워서 어른한테 말대꾸나 하게 만든 거야? 국밥이나 끓이는 주제에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킨 거냐고. 오정자의 삿대질이 민 회장 부부의 얼굴 앞에서 칼바람처럼 휘둘러졌습니다. 민 회장의 턱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눌러 담으며 한마디를 꺼냈죠. 내 딸에게 손을 댄 거요? 오정자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듯이 가슴을 폈죠. 오냐, 내가 가르쳤다. 왜? 시장에서 국밥이나 말던 년이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는데 가만두냐? 나는 이래도 급이 다른 사람이야. 그 순간 소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부모님 앞으로 달려가 2 팔을 벌려 막아섰죠. 더 이상 부모님이 한마디라도 모욕을 듣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정자의 손이 소희의 머리채를 낚아채려 뻗어왔고 소희가 고개를 숙여 피하는 사이 연회장 입구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뭐야, 이 소동이. 상훈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헤치고 나타난 상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어머니의 분노도 장인의 비통함도 아닌 이 소란이 자기 체면에 끼칠 영향이었습니다. 뺨이 퉁퉁 부어오른 아내를 한번 힐끗 보더니 상훈이 내뱉은 첫마디가 소희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소희야,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말대꾸를 했길래 이 사달이 난 거야?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뺨이 부어오르고 와인에 젖고 옷이 찢어진 아내를 보고도 묻는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소희는 남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걱정도 미안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지라는 계산뿐이었죠. 여보, 내 얼굴을 봐요.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요. 소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상우는 아내의 호소를 가볍게 무시하고 민 회장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장인어른, 우리 집안 잔치인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소동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십시오. 민 회장의 눈이 사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빗방울이 창을 때리듯 고요한 눈빛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상훈이 먼저 민 회장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르신, 좋게 말할 때 나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우리 엄마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 손이 민 회장의 멱살 근처로 올라가려 하자 경호원들이 우르르 다가왔습니다. 상훈이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했죠. 밖으로 모셔드려. 경호원 4명이 민 회장 부부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소희의 어머니가 이 손 놓지 못해 라며 울부짖었지만 경호원들의 힘에 밀려 2발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끌렸습니다. 민 회장도 저항했지만 4명의 장정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문이 열리고 호텔 밖에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민 회장 부부를 빗속으로 거칠게 밀어냈고 묵직한 유리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아빠, 엄마, 소희가 미친 듯이 부모님을 쫓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이 소희의 팔을 낚아채 뒤로 잡아당겼고 소희는 균형을 잃고 다시 대리석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지만 소희는 그 통증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빗속에서 비틀거리는 부모님의 모습만이 눈에 가득 찼으니까요. 엄마 체면 좀 생각해. 당신 부모가 와서 이 난리를 치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 상훈의 그 한마디가 소희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체면.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수없이 들어온 그 단어가 이 순간에도 남편의 첫 번째 걱정이라는 사실이 소희의 마지막 기대를 잘라버렸습니다. 소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정문을 밀치고 나서자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죠. 소희의 눈이 미친 듯이 어둠 속을 더듬었고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빗속에 서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민 회장이 아내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에게 밀린 과정에서 소희 어머니의 블라우스가 찢어져 있었고 민 회장의 이마에는 밀리면서 부딪힌 듯 작은 상처에서 핏줄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피가 섞여 옅은 분홍빛으로 번지는 것을 보는 순간 소희의 시야가 하얗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소희가 빗속으로 뛰어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호텔의 주차장 바닥, 빗물이 고인 시멘트 위에 풀썩 주저앉은 채 소희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빠. 내가 신분을 숨긴다고 고집부린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소희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갈라졌습니다. 민 회장이 천천히 허리를 굽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는데 그 손끝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소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놈을 너무 믿었다. 민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서늘한 눈빛 속에 3년간 눌러왔던 어떤 것이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어머니가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오열했습니다. 우리 딸, 우리 귀한 딸 어떡해. 이 뺨이 어떡해. 어머니의 손이 소희의 뺨 위 붉은 자국을 더듬었고 그 손끝이 닿을 때마다 소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비로소 쏟아졌습니다. 셋이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실 민 회장 부부도 딸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고 시장에 올 때면 눈가가 부어있는 날이 잦았으니까요. 하지만 소희는 한 번도 속내를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라는 말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었는지 이 빗속에서야 비로소 터져나왔습니다. 결혼 첫 해 소희가 정성껏 차린 생일상을 오정자가 젓가락도 대지 않고
통째로 쓰레기통에 쏟아버린 것. 시장년이 만든 음식은 걔도 안 먹는다며 그 앞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 명절이면 소이만 꼬박 사흘을 부엌에 가두고는 상을 차리면 음식에서 국밥집 냄새가 난다며 손님들 앞에서 번번이 망신을 주던 일. 소이가 감기에 걸려 40도 열이 올랐을 때도 오정자는 약 한 봉지 대신 걸레를 들려주며 아픈 것도 팔자니 바닥이나 닦아라고 했던 일. 친정어머니가 보내준 반찬통은 매번 현관 앞에서 가로채 버려졌고 결혼기념일에 소희가 처음으로 원피스를 사입고 나왔더니 오정자가 옷깃을 잡아당겨 찢으며 국밥집 년이 어디서 이런 옷을 훔쳐 입었냐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른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남편 상우는 단 한 번도 아내의 편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까지. 빗속에서 딸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3년치 수모를 들으며 소희 어머니가 무릎 위를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어미가, 이 못난 어미가 왜 몰랐을까?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 줄을. 민 회장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히는 것도 느끼지 못했죠.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것은 눈물이 아니라 낮고 단단한 한마디였습니다. 다 갚게 해주마. 한 푼도 안 남기고. 호텔의 화려한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 세 사람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소희가 먼저 눈물을 닦고 부모님을 부축해 차에 태우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상훈 씨의 진심을 다 확인했어요. 민 회장이 말없이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시장 국밥집의 순한 딸이 없었습니다. 5조 원 기업의 상속녀가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죠. 소희가 젖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물방울이 맺혔지만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상대가 받았죠. 진성식품 법무팀장입니다. 소희가 호텔의 화려한 유리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회장의 샹들리에 빛이 빗줄기 사이로 차갑게 반짝였고 그 빛 아래에서 아직도 파티를 즐기고 있을 그들의 웃음소리가 빗소리 너머로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요. 하풍건설, 오늘부로 끝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알겠습니다. 상무님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소희가 전화를 끊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을 때 민 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소희는 백미러에 비치는 호텔의 불빛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참아온 것들이 이 빗속에서 모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갑고 선명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그날 밤 서울의 비는 새벽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빗속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부모님을 자택에 모셔다 드린 직후 운전석에 홀로 앉아 어둠 속에서 노트북을 펼쳤죠. 화면에 진성식품 전략기획실 화상회의 창이 열렸고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6명의 임원진이 즉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뺨의 붓기가 채 가라앉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화면 속 임원들은 그 얼굴이 아니라 소희의 눈빛에 먼저 긴장했습니다. 3년간 본사를 비우며 조용히 지내던 상무의 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하풍건설이 현재 맡고 있는 전국 600개 가맹점 인테리어 프로젝트
오늘자로 전부 계약 해지 통보하세요. 화면 속 임원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600개 가맹점 프로젝트는 하풍건설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었죠. 이것을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것은 하풍건설의 숨통에 손을 얹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략기획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매출 비중이 워낙 커서 저쪽은 즉시 자금난에 빠질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소희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부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화상회의 창이 잠시 정적에 잠겼고 이어서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상무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소희가 노트북을 닫았을 때 차창 너머로 서울의 새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었지만 진짜 긴 밤은 이제 하풍건설 쪽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9시 하풍건설 본사 사무실에 한 통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통, 3통, 10통. 팩스기가 멈추지 않고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모두 진성식품 법무팀이라는 직인이 찍힌 계약 파기 공문이었죠. 600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일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어 있었고 공문 한 장 한 장이 하풍건설의 벽돌을 하나씩 뽑아내는 손과 같았습니다. 상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집어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더니 곧장 진성식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기 그지없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진의 직접 명령입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상훈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 또 걸었지만 수신 거부. 5번, 10번, 20번을 걸어도 같은 기계음만 돌아왔습니다. 상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책상 위로 떨어졌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장 반장 7명이 헬멧을 쓴 채 사무실로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현장의 자재 납품이 전부 끊겼습니다. 콘크리트도 안 오고 철근도 안 오고 인부들 일당은 누가 줍니까? 공사 대금 3달째 밀렸는데 이번 달도 안 나오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진성식품에서 아예 출입증을 회수했다고요. 현장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반장들의 고함이 사무실 벽을 때렸고 상우는 땀에 젖은 손으로 넥타이를 풀며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언제 끝날지는 상훈 자신도 알 수 없었죠. 점심이 되기도 전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하풍건설의 주거래 은행에서 긴급 연락이 왔죠. 진성식품과의 거래 단절은 귀사의 핵심 매출원 상실을 의미합니다. 기업 존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 180억 원의 즉시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은행의 통보는 정중했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180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지만 지금 하풍건설의 통장 잔고로는 이번 달 직원 월급조차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증권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진성식품, 하풍건설과 전면 거래 중단이라는 속보가 전광판에 뜨는 순간 하풍건설의 주가가 곧바로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본사 로비를 점령하며 내 돈 어디 갔냐고 아우성을 쳤고 경비원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성난 군중의 물결을 감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각 오정자는 청담동 백화점 명품관에서 신상 핸드백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새로 나온 건가? 색깔이 좀 촌스러운데 다른 건 없어? 매장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다른 제품을 가져오는 사이 오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훈이었죠. 엄마, 큰일 났어. 진성식품에서 계약을 전부 끊어버렸어. 회사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상훈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오정자는 핸드백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호들갑이야. 다른 데서 또 공사 따면 되지. 엄마, 우리 매출 70%가 진성식품이었다고. 은행에서 대출 상환하래. 주가가 한가야. 오정자의 손이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도로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돈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부도라는 단어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알았으니까 네가 잘 해결해. 엄마는 바쁘다. 전화를 끊은 오정자가 매장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었지만 단말기에서 돌아온 것은 승인 거절이라는 차가운 문구였죠. 오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게, 다시 해봐. 두 번째도 거절. 세 번째도 거절. 오정자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자존심이 현실보다 높았습니다. 기계가 고장 난 거겠지라며 매장을 나선 오정자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 거절당한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에는 하풍건설 비자금 조성 및 부실공사 관련 제보가 실시간으로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제보의 출처는 익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증거 자료의 정밀함은 수사관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 수준이었죠. 비자금 계좌 내역, 부실 자재 납품 기록, 안전기준, 미달 공사 현장의 사진까지 마치 수년간 차곡차곡 준비한 것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상우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진성식품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잠을 못 잔 까만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본사 로비에 도착한 상훈이 안내 데스크에 매달리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면담 좀 주선해 주십시오. 제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보안팀에 연락했고 잠시 뒤 오정자까지 합류했습니다. 오정자는 로비 보안 요원들 앞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막는 거야? 당장 회장 나오라고 해. 보안팀장이 정중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정자님, 확인 결과 귀하는 본사 영구 출입 금지 대상이시므로 즉시 퇴장해 주십시오. 라며 보안 요원들이 오정자를 둘러싸며 출구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나는 하풍건설 사모님이라고. 오정자의 고함이 본사 로비에 메아리 쳤지만 누구 하나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정자가 외치는 하풍건설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위험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상우는 로비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며 기회를 엿보려 했지만 법인 카드를 내밀자 승인 거절입니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개인 카드를 꺼냈지만 역시 거절. 카페 직원의 동정 어린 눈빛이 상훈의 얼굴 위로 쏟아졌고 뒤에 줄 서 있던 회사원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가늘처럼 찔렸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숙인 채 카페를 빠져나올 때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 속보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풍건설, 주거래 은행 대출금 상환 불이행, 부도 위기 직면. 상훈이 멍하니 그 자막을 바라보고 있을 때 로비 정문 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고 보안 요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며 길을 열었죠. 누군가가 정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다가오는 그 뒷모습을 오정자가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가던 중 고개를 돌렸고
그 뒷모습을 발견한 순간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걸음걸이를, 그 어깨의 선을 오정자는 알아보았습니다. 소희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연회장 바닥에서 와인에 젖은 채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에 단정한 올린 머리, 손끝 하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로비 한가운데를 가르며 걸어오는 여자. 그 뒤로 비서 3명이 서류 파일을 안고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있었고, 로비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꺾어 인사했습니다. 오정자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히고 닫혔다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사실 오정자는 이 로비에 오기 전까지 얼마 전만 해도 예전에 자신이 무시하던 사모님들에게 전화를 돌렸었죠. 여보세요, 나야 나. 오정자. 있잖아. 요즘 상훈이 회사가 좀 어려운데 혹시 너희 남편. 하지만 상대의 목소리는 예전의 아첨과 달리 날카롭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 정자야. 미안한데 요즘 진성식품 회장한테 찍힌 집안이랑 엮이면 우리까지 피해 볼까봐. 앞으로 연락 좀 자제해줘. 뚜 하는 단절음이 오정자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같았습니다. 진성식품 회장한테 찍혔다며? 하풍건설부도 뉴스 봤어. 무서워서 어떻게 도와. 한때 오정자의 파티에서 샴페인을 함께 기울이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등을 돌렸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동정도 걱정도 아닌 전염될까 두려워하는 깊이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오정자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꺾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청담동 명품 매장에 들러서는 매장 직원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죠. 이 가방 살 테니까 진성식품 회장이랑 연결 좀 해줘. 이런 매장 단골이면 그 정도 인맥은 있잖아. 매장 직원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희가 그런 서비스는 이라고 말하자 오정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직원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으며 너도 그 국밥집 딸처럼 말대꾸할 거야? 라고 소리치다 매장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죠. 카드가 정지된 줄도 모르고 갑질을 하던 오정자의 모습은 이미 무너진 성 위에서 깃발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을 돕겠다며 진성식품 본사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서 돈 좀 쥐어주면 해결될 거다라며 상훈을 다독이던 오정자가 지금 로비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오는 소희의 모습을 보며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오정자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이 뒤집힌 듯 충혈된 눈으로 소희를 노려보더니 예전 연회장에서 그랬듯 손을 뻗어 소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희의 손이 오정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습니다. 가늘지만 단단한 손가락이 오정자의 팔목을 감아쥐자 오정자가 움찔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칠 전까지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느껴졌으니까요. 어머니. 소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칼날이 서 있었습니다. 여긴 어머니가 말대꾸 빌미로 사람 뺨 때리시던 파티장이 아니에요. 오정자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며 소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담긴 여유가 오정자의 심장을 더 세게 내리쳤죠. 오정자가 후들거리는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상훈이 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상훈의 눈이 소희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비서진의 호의를 받으며 명품 코트를 걸친 아내, 아니 전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상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으로서 뱉을 수 있는 가장 저열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꼬리를 쳤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로비의 공기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비서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었고 보안 요원들의 눈에 분노의 빛이 스쳤습니다. 오정자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로비에 모여든 직원들과 방문객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들 잘 들어. 인연이 우리 집 돈을 빼돌려서 명품 옷이나 사입고 여기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야. 이 여자는 시장에서 국밥이나 말던. 오정자의 연설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보안팀 4명이 순식간에 오정자를 에워싸며 입을 막았고 보안팀장이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즉시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시면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오정자가 발버둥을 치며 보안 요원의 손을 물려고까지 했지만 그때 로비 정면의 대형 전광판이 갑자기 화면을 바꿨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하풍건설 공사 대금 횡령 내역이라는 제목과 함께 상훈의 개인 비자금, 계좌거래 내역, 부실자재 납품 영수증, 그리고 오정자가 그 비자금으로 구매한 명품 리스트가 증거 사진과 함께 빼곡하게 나열된 문서였습니다.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방문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전광판을 촬영했죠. 그리고 그 소란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기자들이었습니다. 본사 1층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10여 명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상훈과 오정자에게 쇄도했습니다. 김상훈 사장님, 하풍건설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오정자 여사님, 이 명품 구매 리스트가 공사 대금 횡령과 관련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고 오정자가 본능적으로 명품 가방을 카메라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누가 꾸민 거야. 이 카메라 치워. 가방이 기자의 카메라를 쳐내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그 모습이 고스란히 생중계 화면에 잡혔습니다. 상훈은 기자들을 피해 로비 안쪽으로 도망치려다 발이 걸려 장식용 분수대 테두리에 걸렸고 균형을 잃은 몸이 분수대 안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정장이 물에 흠뻑 젖은 채 허우적거리는 상훈의 꼴사나운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되었고 인터넷에는 즉시 하풍건설 사장 분수대 입수라는 캡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흩어져 있던 경호원 50여 명이 로비 양쪽으로 일사불란하게 정렬하며 길을 터주었고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가 숫자를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을 따라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젖은 양복 차림으로 호텔 주차장에 서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성식품 회장으로서의 정장을 입고 5조 원 기업의 무게를 어깨에 올린 채 한 걸음 한 걸음 딸의 곁으로 다가왔죠. 오정자가 민 회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보안 요원의 팔에 붙잡힌 채 물에 젖은 얼굴의 아들 너머로 회장의 얼굴을, 그리고 그제야 머릿속에서 거부하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끼워졌습니다. 자신이 호텔 밖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국밥쟁이 영감이, 시장 냄새 난다고 삿대질했던 그 노인이 지금 이 로비의 꼭대기에서 내려온 사람과 같은 얼굴이라는 것을. 오정자의 시선이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수대에 빠지는 소동 중에 놓쳐버린 명품 백이 로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분수대에 물이 흘러나와 그 가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천천히 걸어가 그 젖은 명품 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구두 굽을 천천히 올려 그 가방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 오정자가 꼬리찜 고기를 짓밟았던 것과 똑같은 동작으로 정확하게 소희가 발밑에 가방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누린내 나는 제 진심이. 로비에서 오정자가 놀라 주저앉고 상훈의 패륜적인 망언을 들으며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는 그 모든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소희는 이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장 집무실로 올라가 있었죠. 아버지 민 회장의 집무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통유리 너머로 소희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는 순간 며칠 전의 기억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호텔 주차장,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서 부모님의 젖은 옷깃을 털어드리던 그 순간, 아버지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던 옅은 핏줄, 어머니가 우리 딸, 우리 귀한 딸이라며 빗속에서 가슴을 쥐어뜯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부어오른 뺨 위로 차갑게 흘러내리던 빗물의 감촉까지. 소희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도자기가 받침 위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죠. 눈을 들어 통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을 때 그 눈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로비에서 오정자 씨와 김상훈 씨를 데리고 올라올까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모셔와요. 몇 분 뒤 회장 집무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 요원 4명에게 양팔이 잡힌 채 오정자가 먼저 들어왔고 분수대 물에 젖은 상훈이 비틀거리며 뒤따랐습니다. 둘 다 처참한 몰골이었죠. 오정자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고 상훈의 정장에서는 물이 아직도 뚝뚝 떨어져 회장실의 고급 카펫 위에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유리를 등지고 앉아있는 소희의 실루엣이 역광 속에서 어둡게 보였죠. 이 방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오정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이나 말던 그 며느리가 이 방의 주인일 리가 없다고. 하지만 소희의 뒤에 걸린 액자 속 글씨가 오정자의 망막에 박혔습니다. 진성식품 회장실이라는 금색 명패가 문 옆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비서진이 일사불란하게 소희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정자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회장 딸이라고? 오정자가 실성한 것처럼 킥킥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었죠. 그 웃음에는 부정과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양쪽에서 오정자의 팔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장난치지 마, 이년아. 내가 무슨 수로.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무거운 발자국 소리와 함께 민 회장이 들어왔죠. 오정자가 민 회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호텔 밖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촌스러운 양복의 사돈이 이 회사의 회장님이라는 것을. 민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을 때린 그 뺨 한 대가 당신 아들 회사의 기둥 하나씩을 무너뜨렸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고함도 분노의 떨림도 없었죠. 하지만 그 조용함이 어떤 포효보다 무서웠습니다. 오정자의 두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넙죽 엎드리더니 민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민 회장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바지를 붙잡은 오정자의 손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동정도, 분노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혐오만이 차갑게 서려 있었죠. 그 입에 사돈이라는 말을 올리지 마시오. 역겹습니다. 민 회장의 발이 오정자의 손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오정자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고 그 꼴을 본 상훈이 무릎으로 기어와 소희 앞에 엎드렸습니다. 소희야, 우리 사랑했잖아. 3년이야, 3년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소희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상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진심을 사랑해 줄 거라 믿었던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젖은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눈에 비친 것은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아니야, 당신은 내 배경을 사랑한 적도 없잖아. 국밥집 딸이라고 깔보고 부모님이 쫓겨나는데 체면 걱정이나 했으면서. 소희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끝이야, 상훈 씨.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소희가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무팀에 연결해 주세요. 하풍건설 최종 부도 처리 및 자녀 채권 압류 절차 지금 즉시 완료합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집무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하풍건설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생중계 영상이었죠. 수사관들이 상훈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서류함을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금고를 열어 서류 뭉치를 봉인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상훈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고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 옆에 낯선 수사관들이 서 있는 광경. 그것은 상훈의 세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고였습니다. 모니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의 정문에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붙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정자가 목숨처럼 아끼던 100억 원짜리 그 집이었죠. 오정자가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으며 그건 내 집이야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화면 속 집달과는 무심하게 통지서에 도장을 찍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훈이 마지막 힘을 짜내 소희의 발치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무릎이고 뭐고 다 꿇겠습니다. 소희가 피가 번지는 상훈의 이마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아버지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던 피가 겹쳐 보였죠. 하지만 그때 느꼈던 비통함 대신 지금 소희의 가슴에 차오르는 것은 차갑고 투명한 결의뿐이었습니다. 소희가 상훈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진성식품 전 계열사에 공문 하나 보내주세요. 하풍건설 관련자 및 그 가족과는 향후 100년간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금지한다. 100년. 그 숫자가 집무실에 떨어지자 오정자와 상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까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영원이었고 그것은 하풍건설이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질질 끌려 집무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오정자의 울부짖음이 복도를 타고 엘리베이터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소희가 통유리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층 아래 건물 앞 인도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밀려나온 두 사람의 작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정자가 주저앉아 건물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었지만 이 높이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소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들의 안식처를 뺏을 차례예요. 민 회장이 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수많은 건물들 사이 어딘가에 오정자가 목숨보다 아끼던 건물이 있고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 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장 골목에
정적이 내려앉은 시각이었습니다. 국밥집 민간의 원조 1호점의 가마솥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소희가 2층 방에서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으려던 그때 시장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졌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가 국밥집 철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민소희, 소희 나와. 당장 나오라고. 상훈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한쪽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에서는 소주 냄새가 풍겼죠. 진성식품 본사에서 쫓겨난 뒤 소주 몇 병을 들이켠 모양이었습니다. 발길질할 때마다 낡은 철문이 덜컹거렸고 시장 골목에 잠들어 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놀라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문 열어. 이혼이고 뭐고 내가 안 하면 못하는 거야. 내가 동의 안 하면 끝이라고. 상훈의 고함에 골목 양쪽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죠. 두부가게 할머니, 생선가게 아저씨, 떡집 사장님. 소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소희라고 불러주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상훈의 행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소희가 창을 열고 내려다보았죠. 달빛 아래 비틀거리며 서 있는 상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자신이 진심을 찾으려 모든 것을 숨기고 결혼까지 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 새벽 시장 골목에서 철문을 발로 차는 주정뱅이라는 사실이 소희의 입가에 쓴 웃음을 그렸습니다. 소희가 말없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대야를 들고 있었죠. 철문을 열자 상훈이 앞으로 비틀거리며 한 발 들어왔고 소희가 그 얼굴을 향해 대야에 담긴 차가운 구정물을 끼얹었습니다. 설거지통에서 떠온 기름기와 음식 찌꺼기가 섞인 물이 상훈의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상훈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머리카락에서 파 조각이 떨어지고 양복 어깨 위로 탁한 물이 흘러내렸죠. 소희가 빈 대야를 옆에 내려놓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 수준이야, 상훈 씨. 새벽에 시장 골목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게 하풍건설 대표의 마지막 모습이라니 참 볼만하네요. 상훈이 얼굴에 물을 닦으며 이 미친년이 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골목 양쪽에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자 기세가 꺾였습니다. 두부가게 할머니가 소금 한 주먹을 집어들고 나왔고 생선가게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 상훈을 노려보고 있었죠. 소희가 뒤돌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서류 봉투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혼 소장, 다른 하나는 연회장에서의 폭행을 포함한 오정자의 모든 만행이 담긴 증거 파일이었습니다. 소희가 그 2 봉투를 상훈의 젖은 가슴팍에 꽂아주었습니다. 여기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이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모든 짓의 증거. 뺨 때린 거, 와인 부은 거, 옷 찢은 거 다 있어. 법정에서 보자. 상훈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붙잡았습니다. 안에 든 서류의 두께가 손끝으로 전해졌고 그 무게가 곧 자신의 앞날에 떨어질 철퇴의 무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죠. 상훈이 무언가 더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두부가게 할머니가 소금을 한 줌 뿌리며 꺼져. 이 재수 없는 놈아 라고 외치자 상훈은 봉투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비틀비틀 사라졌습니다. 3년간의 결혼이 이렇게 시장 골목의 구정물 한 대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에게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강남대로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12층짜리 빌딩 앞. 오정자가 내 이름으로 된 마지막 재산이라며 목숨처럼 움켜쥐고 있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임대 수익만으로도 한 달에 수억 원이 굴러 들어오는
오정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였죠. 그 빌딩 정문 앞에 법원 집달관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던 오정자가 로비로 내려왔을 때 집달관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경매 낙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강제 집행입니다.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오정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가 감히 내 건물을 이라며 서류를 낚아채 읽어내려갔고 낙찰자 이름 3글자에서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민소희. 서류를 잡은 오정자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문 밖에서 트럭 여러 대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인부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낯익은 얼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두부가게 할머니가 앞장서고 생선가게 아저씨가 뒤를 따르고 떡집 사장님, 과일가게 아주머니, 소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소희라고 불러주던 그 사람들이 빌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희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건물 1층, 오늘부터 시장 상인들의 무료 쉼터로 씁니다. 소희의 한마디에 인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에 있던 오정자의 화려한 수입 가구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탈리아 가죽 소파, 크리스털 장식장, 대리석 테이블. 오정자가 그 소파 하나에 5천만 원이야 라며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이 가볍게 제지했죠. 가구가 하나씩 트럭에 실릴 때마다 오정자의 비명이 한 옥타브씩 높아졌습니다. 인부들이 1층 한쪽에 나무 평상을 놓고 반대쪽에 간이 부엌을 세웠습니다. 누군가가 가져온 가마솥에서 국밥을 끓이고 상인들이 평상에 앉아 국밥을 후루룩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죠. 소희는 오정자의 옷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쪽 벽을 가득 메운 밍크 코트들, 반대쪽 벽에 명품 가방들, 유리 진열장 안에 보석 컬렉션. 소희가 밍크 코트를 행거째 끌어내고 명품 가방들을 한 아르마나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인부들이 그것들을 상자에 담아 트럭에 실었고 오정자가 트럭을 쫓아가며 그건 내 거야, 내 물건이라고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소희가 오정자의 귀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오정자의 고막을 찔렀죠. 돈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야죠, 어머니. 오정자의 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던 거죠. 하지만 곧 다시 내 건물, 내 물건, 내 인생 이라는 절규가 터져 나왔고 그 소리는 텅 비어가는 로비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빌딩 1층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가죽 소파 대신 시장에서 가져온 나무 평상이 놓였고 크리스털 조명 대신 빨간 초롱이 걸렸습니다. 소희가 1층 정문 위에 커다란 현판을 걸었습니다. 진성식품 상인 쉼터라는 금색 글씨가 강남대로의 네온사인 사이에서 유독 따뜻하게 빛났고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오정자는 건물 건너편 인도에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1층 통유리 너머로 시장 상인들이 평상에 앉아 국밥을 먹으며 웃는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국밥 냄새가 자신의 건물이었던 곳에서 피어오르고 자신이 천하다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로비에서 뚝배기를 놓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안쪽에서 소희가 상인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유리 바깥에서 오정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세계는 이제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오정자와 상훈에게 그 일주일은 지옥의 문이 한 겹씩 열리는 시간이었죠.
건물을 빼앗기고 카드가 정지되고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아는 사람마다 등을 돌린 뒤에 남은 것이라고는 고시원한 칸뿐이었습니다. 서울역 뒷골목, 창문도 없는 2평짜리 방.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이는 그 방에서 오정자와 상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놓인 것은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한 개, 단 한 개였습니다. 면을 반씩 나눠 먹으면서도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죠. 다 엄마 때문이야. 그날 소의 뺨만 안 때렸으면 이 꼴이 됐겠어? 뭐라고? 내가 마누라 하나 관리를 못했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거지. 그년이 회장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절이라도 했다. 오정자가 컵라면 국물을 들어 상훈에게 끼얹으려 했고 상훈이 팔로 막으면서 국물이 장판 위로 쏟아졌습니다. 둘 다 그 위에 주저앉아 서로를 노려보다 힘이 빠져 동시에 벽에 등을 기댔죠. 일주일 전까지 수십억짜리 빌딩 주인이던 모자의 꼴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오정자의 휴대폰이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 소희였죠. 당신 보물 가방들 국밥집 앞 쓰레기통 옆에 뒀으니 가져가세요. 오정자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빌딩에서 쫓겨날 때 실려간 그 가방들만 팔면 당장 몇 달은 버틸 수 있었죠. 내 가방. 상훈이 엄마 함정이야. 라고 외쳤지만 오정자는 이미 슬리퍼 바람으로 고시원을 뛰쳐나간 뒤였습니다. 새벽 시장 골목, 국밥집 앞 쓰레기통 옆에 정말로 가방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정자가 달려가 무릎을 꿇고 가방을 열었는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쓰레기통에서 흘러나온 음식물 국물이 가죽을 적시고 있었고 에르메스 안에서 쏟아진 건 생선 내장의 비린내였죠. 그래도 오정자는 가방을 놓지 못했습니다. 오물이 팔뚝을 타고 흘러내려도 이것이 지금 자신에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흰 장갑 서비스를 받으며 열어보던 가방을 새벽 시장 쓰레기통 앞에서 오물범벅이 된 채 부여잡고 우는 꼴이라니. 국밥집 2층 창문에서 소희가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이 옆에 서서 차를 한 모금 마셨죠. 아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어쩌려고? 상훈 씨 구속되기 전에 제 손으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이 시장 바닥에서 소희가 상훈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합의 의향이 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훈 씨가 직접 시장 국밥집으로 오세요. 다음 날 고시원에서 그 소식을 들은 상훈의 얼굴에 빛이 스쳤습니다. 소희가 합의한다고? 대신 시장 국밥집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상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천하다고 멸시하던 그 시장에 자기 발로 걸어가야 한다니. 하지만 검찰 수사가 코앞이었고 횡령의 배임까지 더해지면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부릴 처지가 아니었죠. 오정자가 말렸습니다. 함정이야. 그년이 널 살려줄 리가 없어. 엄마, 이거 아니면 나 10년이야. 감옥에서 나오면 40이 넘는다고. 오정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일어서며 말했죠. 가자.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살아야 하니까. 약속된 날 소희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앞 평상 위에 물건 2가지를 나란히 올려두었죠. 하나는 100만 원이 든 봉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 재산 포기 각서. 도장만 찍으면 상훈이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게 되는 문서였습니다. 민 회장이 평상에 앉아 봉투를 들어보았습니다. 100만 원이면 국밥이 100그릇이 넘는구나. 네. 사람을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에게 베풀 자비는 딱 이 정도면 충분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골목 양쪽을 메웠고 소희가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을 돌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시장 골목 입구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는 빗줄기 사이로 우산도 없이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는 오정자와 상훈이었죠. 소희가 앞치마를 고쳐 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싼 손님들. 가마솥에 불이 활활 타올랐고 시장 골목이 국밥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오정자와 상훈이 시장 골목 안으로 한 발 들여놓는 순간 양쪽에서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 두부 가게 할머니가 소금 봉지를 손에 들고 떡집 사장님이 평상 위에 떡 버티고 앉아 있었죠. 시장 상인 수십 명이 골목 양쪽을 빼곡하게 메운 채 말 한마디 없이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좁은 골목 자체가 하나의 법정이 된 것 같았죠. 오정자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찬 기운이 내려왔죠. 엄마, 가자. 여기까지 왔잖아. 상훈이 오정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어갈 때마다 상인들이 한 발씩 길을 좁히듯 따라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죠. 국밥집 앞 평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상 뒤에 앞치마를 두른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소희의 어깨 위로 흘렀고 그 옆에 민 회장이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죠. 오정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진성식품 회장실에서도 이 부녀의 앞에 섰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실에서는 그래도 빌딩이 있었고 가방이 있었고 마지막 자존심의 조각이라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오정자에게 남은 것은 오물 냄새가 밴 옷 한 벌과 빗물에 젖은 슬리퍼뿐이었습니다. 소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 오정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아닌 시장 골목에 젖은 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고 소희의 발등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내가 눈이 멀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다오. 오정자의 울음이 시장 골목에 퍼졌습니다. 며칠 전 회장실에서도 빌었고 어제 쓰레기통 앞에서도 울었지만 이 순간의 울음은 차원이 달랐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낸 울음이었습니다. 소희가 발등에 닿은 오정자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후려치고 와인을 부었던 그 손이 지금 자신의 발등 위에서 떨고 있었죠. 소희가 오정자의 손을 천천히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누린내 난다면서요. 왜 이 더러운 발을 잡아요, 어머니? 오정자가 고개를 들어 소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소희의 눈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투명했습니다. 상훈이 옆에서 지켜보다 민 회장 앞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지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고 두 손을 모아 빌었죠. 장인어른, 사위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민 회장이 상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호텔 연회장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 했던 사위, 딸이 뺨을 맞아도 체면, 걱정부터 했던 사위 부모를 빗속으로 내쫓은 사위가 지금 자신의 발밑에서 장인어른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비닐봉지 안에 담긴 바싹 마른 뼈다귀 몇 조각이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환갑 파티날 오정자가 구두굽으로 짓밟고 걷어찬 그 꼬리 토막짐의 뼈였죠. 바닥에 쏟아져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던 것을 민 회장이 주워와 말려두었던 겁니다. 내 딸이 짓밟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민 회장이 마른 뼈다귀를 오정자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뼈가 젖은 바닥에 부딪혀 가벼운 소리를 냈고 오정자의 눈앞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짐승은 짐승답게 바닥에서 이거라도 뜯어라. 내가 버린 게 바로 이거다. 민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가 시장 골목 전체를 잠재웠습니다. 상인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오정자가 발밑에 뼈다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누린내 나는 고기라며 구두로 짓밟았던 그것이 지금 자신의 발치에 심판처럼 놓여 있었죠. 소희가 평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100만 원이 든 그 봉투를 열어 10,000원짜리 지폐들을 한 장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정자의 머리 위로 천천히 흩뿌렸죠. 지폐가 빗물에 젖으며 오정자의 어깨 위에, 바닥 위에, 구정물 웅덩이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이걸로 국밥 한 그릇 사 드시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혼 도장은 이미 찍었으니까. 오정자가 바닥의 지폐를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젖은 10,000원짜리를 한 장, 2장 주우려 시장 바닥을 기었죠. 구정물 웅덩이 위에 떨어진 지폐를 집으려다 손이 미끄러져 웅덩이에 팔꿈치까지 빠졌지만 계속 주었죠. 소희가 시선을 상훈에게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상훈 씨, 합의 조건 말할게요. 상훈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빛이 눈에 어른거렸죠. 전 재산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검찰에 합의서를 보내줄게요. 상훈의 손이 떨리며 평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전 재산 포기각서. 읽어 내려가는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징역 10년과 전 재산 포기. 어느 쪽이 덜 끔찍한 지옥인지를 저울질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훈이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시장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 섰고 형사 4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인들이 양쪽으로 갈라서며 길을 터주었고 형사들이 일직선으로 상훈에게 다가왔죠. 하풍건설 대표 이상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상훈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각서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죠. 철컥 하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만요. 나 지금 합의하려던 참이라고. 소희야, 민소희. 합의서 보내준다고 했잖아. 상훈이 발버둥을 치며 소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대꾸하지 않았죠. 상훈이 형사들에게 끌려가며 나를 속인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소희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상훈의 고함이 시장 골목을 울렸고 경찰차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오정자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수갑에 채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상훈아 를 불렀지만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경찰차를 쫓아가려 일어서다 미끄러져 다시 바닥에 넘어졌고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택시비는커녕 동전 한 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정자가 젖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시장 골목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국밥집 간판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죠. 그때 오정자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 소리쳤습니다. 나는 진성식품 사돈이야. 민 회장의 사돈이라고. 아무도 안 들려. 시장 상인들이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담긴 것은 경외도 두려움도 아닌 비웃음이었죠. 누군가가 킥킥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미친 할매 또 시작이다라는 소곤거림이 빗소리에 섞여 흘러갔고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소희가 오정자의 귀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죠? 국밥 냄새는 안 빠진다고. 어머니 몸에 밴 이 냄새도 이제 영원할 거예요. 소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 회장이 기다리고 있는 검은 세단 쪽으로 걸어갔고 아버지가 차 문을 열어주었죠. 소희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 구정물과 빗물이 뒤섞인 바닥 위에서 오정자가 젖은 10,000원짜리를 한 장씩 주워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세단의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갈 때 소희는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시장 상인들이 뿌리는 소금 세례를 맞으며 울부짖는 오정자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희가 백미러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옆자리에 민 회장이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고 소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쥐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희의 눈가에 맺힌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것이 복수의 눈물인지 해방의 눈물인지는 소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뒤 진성식품 신임 대표이사 민소의 취임식에서 업계 최초 시장 상생 프로젝트 전격 발표. 전국 뉴스의 메인 화면에 소희의 얼굴이 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발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소희의 차림새였죠. 수천 명의 하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소희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깨끗하게 다린 개량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시장 국밥집에서 어머니가 늘 입던 바로 그 스타일이었죠. 취임식 드레스 코드를 완전히 깨버린 파격의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소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화려한 비전을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에서 자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떼고 사골을 고르고 국밥을 말았죠. 그게 부끄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냄새를 누린내라고 했습니다. 천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냄새 속에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땀이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손의 온기가 있다는 거리요. 객석 앞줄에 앉은 민 회장 부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진성식품의 뿌리는 시장 국밥 한 그릇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상생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 하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박수가 폭포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소희가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을 때 카메라 플래시 사이로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 수감동. 상훈이 낡은 죄수복을 입고 좁은 방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작은 TV에 서서 소희의 취임식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소희, 박수를 받는 소희, 카메라 세례를 받는 소희. 상훈이 TV를 멍하니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먹으로 무릎을 한번 내리치고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시장 골목에서 수갑이 채워지던 그 순간이 매일 밤 꿈에 나왔고 눈을 뜨면 콘크리트 천장이 전부였죠. 횡령과 배임, 거기에 부실 공사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8년이 구형된 상태였습니다. TV 속 소희가 웃었습니다. 환하고 편안한 웃음이었죠. 상우는 그 웃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옆에서는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그 표정을 소희는 수천 명 앞에서 짓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소희의 웃음을 더 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한편 서울역 인근 쪽방촌, 오정자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아침부터 주운 폐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한때 에르메스를 쥐던 손이 종이 끈을 묶고 있었고 샤넬 투피스를 걸치던 몸에는 누군가 버린 회색 점퍼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을 때 길모퉁이 식당의 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화면 가득 잡혀 있었죠. 오정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 화면 속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성식품 민소의 신임 대표, 시장 부지 전체를 매입해 상인 임대료 영구 면제 정책 발표.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오정자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죠. 시장 부지 전체를 샀다고, 임대료를 영구 면제한다고, 자신이 냄새나는 시장통이라 멸시하던 그곳을 소희가 통째로 사들여 상인들의 안식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정자가 발로 걷어차 버렸던 세계를 소희는 두 팔로 끌어안은 것이죠. 오정자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폐지를 팔아번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고 오늘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저기 국밥 국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밥은 안 줘도 되니까 국물만. 식당 주인이 오정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찌든 점퍼, 종이 먼지가 묻은 손,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카락. 주인의 코가 찡그러졌죠. 아줌마 누린내 나니까 저리 가요. 손님들 밥맛 떨어져. 누린내. 그 단어가 오정자의 귀를 관통했습니다. 자신이 소희에게, 소희의 부모님에게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내뱉었던 바로 그 단어가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오정자가 식당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히며 유리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죠. 종이 먼지가 묻은 얼굴, 갈라진 입술, 푹 꺼진 눈. 3개월 전 명품 매장 거울에 비치던 그 얼굴과 같은 얼굴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정자가 다시 리어카를 끌고 걸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전광판에 소희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표님, 5조 원대 기업의 수장이 왜 아직도 시장 국밥집에서 직접 국밥을 마십니까? 소희가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사람은 자기 뿌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정자의 리어카가 멈췄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보는 오정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도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두 손으로 걷어찬 행운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사람의 눈물이었죠. 전광판 속 소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전광판 아래 오정자는 폐지 리어카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오정자를 피해 걸었고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골목, 소희가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임식에 한복을 벗고 평소의 앞치마를 두른 채 가마솥 앞에 섰죠. 국자를 들어 국물을 저으니 새벽부터 고아온 사골의 진한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 회장이 평상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야, 오늘 취임식 끝나자마자 바로 국밥집이냐? 하루쯤은 쉬어도 되는데. 소희가 웃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아빠도 회장 되고 나서 하루도 안 쉬고 여기 나왔잖아요. 민 회장이 피식 웃었죠. 그건 그렇지. 소희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갓 지은 밥과 반찬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솥밥에 배추김치, 깍두기,
된장찌개. 대단한 것 하나 없는 밥상이었지만 소희는 그 밥상을 보며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세 식구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희가 국밥 한 그릇을 떠서 아버지 앞에, 또 한 그릇을 어머니 앞에 놓았죠. 그리고 마지막 한 그릇을 자신의 앞에 놓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소희가 국밥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아버지가 불을 떼고 어머니가 간을 보고 소희가 국자를 잡던 그 맛. 수천억의 계약서에도 수십 층 빌딩의 전망에도 담을 수 없는 맛이 이 한 그릇 안에 전부 들어 있었죠. 엄마, 아빠. 소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국밥 향기가 나를 지켜준 향수였어. 민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손이 평상 위에서 맞잡혔을 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시장 골목에 저녁 불이 하나둘 켜졌고 어디선가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소희가 수증기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국밥이 뜨거웠습니다. 가슴도 뜨거웠습니다. 시장의 저녁은 이렇게 평화로웠고 가마솥의 불은 내일 새벽에도 어김없이 켜질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보약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남을 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남에게 귀함을 받는다. 18년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을 살린 건 권력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소 사람을 귀하게 대했기에 강진의 이름 없는 백성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이었죠. 오늘 사연 속 시어머니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천하다며 며느리를 짓밟았지만 결국 본인이 그 시장 바닥에서 국밥 한 그릇을 구걸하게 되었죠. 사람을 깔본 대가가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돌아온 겁니다. 살다 보면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얼굴을 보여주느냐가 훗날 내가 받을 얼굴을 결정합니다. 결국 사람 복도, 사람 벌도 모두 내 입과 내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소희 씨의 사연에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